안녕하십니까. 행정소송법 이번에 세무사 시험 해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평부터 전달을 드리면요. 정답 선지는 쉬웠어요. 정답 선지는 쉬웠는데 정답이 아닌 선지가 좀 생소한 선지가 있었다. 그래서 자신 있게 내가 이걸 안다 하고 정답을 딱 찍으셨다면 상관이 없는데 사실 시험장에서 수험생 여러분들 마음이 그렇습니까? 내가 좀 생소한 지문 보면 이거 뭐지? 라고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시험의 난이도는 정답에 있지 않고 정답 이외의 선지가 꼭 하나씩 생소한 것이 들어가져 있어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내적 갈등을 하지 않으셨을까 싶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나온 판례들이 생소한 판례는 전혀 안 나왔고요. 그 아리까리한 지문들은 다 일종의 조문에서 나왔는데 그 조문이 여러분들 준용 조문에서 뭘 준용하냐 마냐 심지어는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조문까지 갖고 오면서 너 이 조문까지 또 봤어? 이런 부분들을 물어봤기 때문에 거기서 체감 난이도가 확 올라갔을 수도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결국은 여러분들 발목을 붙잡게 만들고 결국은 자기 전에 이불킥을 만들게 하는 요인은 조문에 있다 해서 각 조문들을 준용되는 게 뭔지 그리고 민사소송법이나 민사집행법도 어느 부분이 준용이 되고 활용되는지를 아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드디어 터지게 터진 것 같습니다. 한편 그 판례들은요. 이미 익숙한 판례들도 많이 나왔고요. 특히 당사자 소송과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간에 가리는 것도 이미 너무나도 익숙한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고 선지를 고르셔야 됐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서 그냥 모르겠고 됐고 이 지문 난 모르겠고 이게 정답이야 하고 쭉 밀고 가신 분들에게는 뭔가 좀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내적 갈등 너무 많이 하셨거나 그러다가 시간 잡아먹으셔서 뒤를 막 호다닥 푸셨으면은 약간 좀 마음 아픈 일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시험 준비하실 때는 정답에서 나온 저희 판례들 있죠. 그 판례들은 저희가 이미 익숙하게 봤던 판례들이라서 그 판례들 중심으로 꾸준히 복습을 해 나가시면은 앞으로 헤쳐나갈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조문은 정말 꼭 봐야 되는 부분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편 우리 학설적인 거, 이론적인 거 이런 것들은 출제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학설이나 이론 이런 것들에는 막 집착하고 이걸 이해하려고 들고 막 그러지는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년도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으니까요. 그 조문 여러분들 꼭 조문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이제 더 이상 신규 판례는 사실 없어요. 행정소송법이 뭐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로 갈리는 판결도 없고 기존에 뭐 새로 나오는 판례들이 있겠죠. 하지만 그 판례들은 이미 20년 전부터 울거먹었던 그 판례 논리 그대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생소한 판례들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있었던 사실관계 그리고 이미 있었던 판례의 지문들에 좀 집중해서 보시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문제 해설 이제 들어갈 건데 문제 해설지는 제가 학원에 부탁을 해서 올려놓거나 뭐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들이 다운받을 수 있는 경로를 한번 요청을 해 볼게요. 그리고 워낙 지문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정답 위주로 설명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거를 복습을 하실 때는 제가 정말 이거 저 해설 만드는 거 정말 힘들었거든요. 이거 지문 200개잖아요. 이거 꼭 살펴보세요. 41번 보겠습니다. 행정소송의 한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정답 1번에서 갑자기 탁 튀어나왔죠.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다. 취소소송 안 돼요.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해서는 특별히 뭐가 있죠?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 있죠. 그래서 부작위에 대해서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하는 것이 취소소송 아닙니다. 만약에 계속 부작위가 계속되고 있다가 갑자기 돌연 어떤 자기 의무를 이행을 했어요. 예컨대 거부 처분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때는 이 거부 처분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거는 맞죠. 그러면 내가 이미 부작위 소송, 위법 확인 소송 걸었다가 취소 소송을 컨버팅 하려면 뭐가 돼요? 소외 변경인 거죠. 이거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외 변경 아니죠. 이게 그냥 소외 변경인 겁니다. 42번 볼게요.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간의 관계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심판과의 관계에서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재결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와 행정소송 자체도 제기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그게 각 18조 제2항과 제3항에 있다. 이 부분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행정소송조차 제기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그리고 소송은 제기하지만 재결을 받지 않고도 막바로 소송으로 갈 수 있는 경우, 두 가지를 구분하라고는 안 나왔죠. 그래서 뭐 나왔습니까? 그 동종사건에 관해서 이미 행정심판 기각 재결이 있을 때는 우리가 행정소송 제기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부분 나왔었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으로 나왔습니다. 43번 볼게요. 43번. 행정소송 조문의 일부죠. 정말 대놓고 이렇게 조문 나오는 거. 이거 예전에도 한번 나왔었죠. 뭡니까? 행정소송에 관해서 법에 특별한 규정이 아닌 한 뭐뭐 갖다 끌어다 쓰겠다. 법원조직법, 민사소송법, 그리고 민사집행법이었습니다. 이거 제8조에 나오는 부분인 겁니다. 이거 틀리시면 정말 가슴 아프죠. 44번 볼게요. 재판 관할에 관한 설명입니다. 행정소송의 관할에 대한 문제 한 문제 정도 나오면은 그냥 잘 나온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5번에서 나왔죠. 소송 당사자가 관할 위반으로 하는 이송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냐? 자, 행정소송법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 구분해야 될 거, 준용 규정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되고 직권으로도 되는 것과 직권으로만 되는 거, 이거 구분하셔야 된다라고 했죠. 그리고 또 당사자 신청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도 구분하셔야 된다. 그랬을 때 이 관할 위반에 대한 거는 뭐다? 직권으로 가능한 거다. 그래서 당사자가 관할 위반으로 한 이송 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는 단지 뭐다? 법원의 직권 발동을 촉구한다. 제발 직권으로 이송해주세요 라는 그 발동을 촉구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법원은 이 이송 신청에 대해서 재판을 할 필요가 없고, 따로 재판을 해서 중간에 뭐 이거 이송한다는 이송 결정을 할 필요가 없고, 그냥 이송 신청을 거부하는 재판을 하였다 하더라도 항고도 될 수 없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45번 볼게요. 행정소송의 이송과 병합에 대한 부분인 겁니다. 옳지 않은 것 고르는 거였고요. 자, 취소소송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병합되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인용되려면 그 판결이 확정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0조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부당이득 반환을 병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그 취지로 봤을 때보다 취소 소송이 병합할 수 있는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는 당해 처분의 취소를 선결 문제로, 취소가 되어야지만 부당이득이 성립하는 그런 게 선결 문제죠. 가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취소가 확정될 필요는 없다입니다. 자, 선결 문제 부분 나왔죠. 뒤에서도 선결 문제 부분 나오는데, 일단 병합한다. 그럼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대표적인 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또 손해배상,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면 취소소송은 어떤 처분이 위법해서 취소시키는 소송이죠. 그럼 부당이득 반환이 취소소송이랑 엮이면 대표적으로 뭐 해야 된다? 조세, 과오납한 거를 사례로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조세 부과 처분이 있었고, 이후에 내가 세금을 납부를 했는데 생각해보니 이 조세 부과 처분이 뭔가 잘못된 것 같은 거야. 그럼 나는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취소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민사법원 아니죠. 취소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병합해서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취소가 되어야지만 부당이득이 성립한다. 왜? 공정력 때문에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한 힘으로 통용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취소가 되어야 부당이득 반환이 성립이 되는데, 이 취소가 그냥 선고만 나면 되고 바로 확정까지는 불료하다라고 했던 부분인 겁니다.
46번 보겠습니다. 농림축산부 장관, 사례 문제였죠. 농림축산부 장관이 갑에 대한 농지보전 부담금 부과 처분을 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납부 통지서를 순환 업무 대행자인 공사를 통해서 갑에게 전달한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결정은 누가 했습니까? 장관님이 하셨죠. 그리고 뭐예요? 전달만 이 공사 직원이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피고는, 항고소송의 피고는 그 결정을 내린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여러분들 헷갈리지 말으셔야 될 게, 그 예전에 무슨 시장이 있고 군수가 있고 이거랑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이거랑 비슷한 맥락이죠. 그리고 그 처분 명의자가 피고가 된다라는 거죠. 단순히 이거를 전달한 거는 그냥 신분을 받아서 전달한 거기 때문에 실제 처분 명의자, 즉 장관님이 우리 피고가 되는 겁니다. 다만 헷갈리지 말아야 될 부분은 그건 거죠. 자기가 내부 위임을 받았고 권한이 없고 대외적인 권한 표시자는 처분 명의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주제 넘게 이거 내가 처분한다 라고 했었을 때 피고 누구를 할 거냐, 그랬을 때는 그 처분 명의자로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헷갈리겠지? 자, 보세요. 자, 내부 권한의 위임, 내부 위임 같은 경우에는 A가 원래 할 일인데 얘가 바빠 죽겠으니까 B한테 일을 시키는 거예요. B가 그래서 업무 처리를 해요. 근데 업무 처리를 하는데 대신 명의는 A로 나가야 해요. B가 업무 처리하고 A 명의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은 A가 지겠다는 거야. 근데 단지 업무 처리는 B가 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랬을 때 이 B가 그럼 A 명의로 나가야 되는데 B가 지 이름으로 대뜸 나간 경우가 있었죠. 이랬을 때 피고 누구를 할 거냐? 그때도 역시 처분서에 명의자인 B를 피고로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었죠. 그럼 뭐 권한 없는 자의 처분에 의해서 무효가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피고는 처분서에 기재된 사람으로 한다. 47번 문제 보겠습니다. 항고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고르는 거였죠. 3번이 정답이었습니다. 검사의 공소에 대해 행정소송의 방법으로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이건 형사소송법상 절차에 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검사의 공소 제기한 것에 대해서 불기소 결정이 났을 때 항고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뭘 할 수 있습니까? 재정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별도의 절차에 의해야 되는 거지 행정소송에 의해서 이거를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이미 항소기간이 도가되어서 내가 항소장을 제출했으면 뭘 맞는다? 각하를 맞는다. 근데 이 각하를 맞은 것에 대해서 내가 불복을 하고 싶어서 이 각하 결정에 대해서 취소를 구한다? 불가능하다라고 했죠. 또 비슷한 거 뭐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세금에 있어서 경정 청구 기간이 도가되었을 때 도가된 다음에 경정 청구할 수 없죠. 그래서 날려버렸어요. 이 사람의 경정 청구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해? 불복한다고 해서 그 날려버린 것에 대해서 취소 소송 제기할 수 있냐라는 건데 없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개별법에 각각의 불복 방법이 있으면 그 법에 따라야 하는 법이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행정소송을, 형사소송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을 따라야 되는 법입니다. 48번 볼게요. 취소소송에 있어서 원고 적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국토이용계획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장의 기간 위임 사무 처리에 있어서 지자체장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게 잘못된 거였죠. 건설교통부 장관은 지자체장이 기간 위임 사무인 국토계획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자신과 의견이 다를 경우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협의조정 신청을 해서 그 협의조정 결정에 따라서 의견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고, 즉 뭐다? 다른 절차가 있다라는 거죠. 법원에 의한 판결을 받지 않고서도 행정권한의 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이나 지자체에서 정하고 있는 지도 감독을 통해서 직접 지자체장의 사무 처리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바라고 그 사무 처리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으며, 지자체장에게 기간을 정해서 직무이행 명령을 하고 지자체장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직접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개별법에 다 그 절차와 규정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쌩 무시하고 대뜸 행정소송으로 제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49번 볼 차례죠. 48번 볼 차례죠. 48번 보겠습니다. 49번 볼 차례죠. 49번 보겠습니다. 49번. 행정소송에 있어서 소송 참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였어요. 아, 근데 사실 이 문제 풀다 보면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게 제일 짜증이 나죠. 뭔가 보면은 옳은 거 고르는 거는 딱 어느 순간부터 제껴지는 맛이 있는데 옳지 않은 거 고르면은 동그라미 하다가 마지막까지 4번까지 동그라미가 되면 약간 가슴이 쫄리기 시작해. 그러다가 5번 가가지고 드디어 틀린 게 나왔다 그러면은 그래도 불안해서 1번부터 4번까지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고를 때 옳지 않은 거 고른다 이런 거 많으면은 정말 약간 너무 번잡스럽고 심적인 압박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이 시험이 더 어렵게 느껴졌나라는 생각도 문득 들기는 합니다. 자, 소송 참가. 소송 참가 왜 하죠? 행정소송에 있어서 취소소송은 취소 판결은 대세효가 있죠. 나랑 행정청이랑 싸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승소를 하게 되면 제3자가 불이탈을 맞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대표적인 게 뭐였습니까? 경원자, 경업자 소송이다. 그래서 경원자는 네가 되면 내가 안 되고 내가 되면 네가 안 되는 게 경원자였고 경업자는 과다경쟁인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서로 경쟁이 치열할 때 하는 게 경업자다라고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었냐? 경원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뭐 경업자도 마찬가지죠. 경업자 볼게요. 경업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버스 노선이 이렇게 운행이 되고 있어요. A라는 버스가. 그런데 B라는 버스는 이렇게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 중복되는 중복되는 운송 구간은 어디다? 여기가 중복되는 운송 구간인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얘가 다 수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버스 노선이 이렇게 운행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변경된 노선으로 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디가 늘어나죠? 요 부분이 늘어나죠. 그럼 A 입장에서는 뭡니까? 요 부분이 경쟁이 추가된 부분이겠죠. 이런 것들이 경원자 소송이었고 경업자 소송은 이런 게 경업자였고 경원자 소송은 A 혹은 B가 되는데 A가 요건을 다 갖추고 B도 요건을 다 갖추고 있어서 둘 중에 누구로 할까라고 평가 심사를 하다가 A가 채택된 경우인 겁니다. 이랬을 때 우리 판례는 뭐로 보고 있다? 행정청이 A에 대해서 인허가를 해주면 이 A에 대한 인허가가 B에 대한 불허로 귀결이 된다. 이걸 우리가 경원자 소송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행정청이 A에 대한 인허가가 B에 대한 불허가로 귀결될 때 그러면 B는 V는 어떤 절차를 거칠 수 있다? 거부 처분의 직접 상대방으로서 A에 대한 인허가의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면 B가 A에 대한 인허가의 취소를 제기를 하고 있었는데 A가 마침 이때 자기가 인허가 받아서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한 달 동안 마카오를 가서 놀고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 B가 소송을 제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를 A는 도무지 알래야 알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소송 참가 기회를 놓쳤단 말이야. 그런데 우연히도 이때 B가 승소하게 되죠. B가 승소하게 되자 그럼 뭐가 됩니까? A에 대한 인허가가 취소가 되어져 버리죠. 이때 A가 할 수 있는 구제 방법은 재심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A가 한 달 뒤에 마카오에 갔다 왔는데 소송이 계속 중인 거를 알게 되었죠. 그러면 이때 A가 할 수 있는 선택지는 뭐다? 소송 참가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송 참가 이렇게 이게 제3자가 소송에 참가하는 경우도 있고 또 뭐도 있었다. 행정청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행정청의 소송 참가도 있었다라는 부분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때 제3자의 소송 참가와 행정청의 소송 참가 사이에 구별 포인트는 뭐였다? 바로 즉시 항고가 가능한지 여부였다. 그래서 제3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너 소송에 끼지 마! 이 판에 왜 껴! 라고 하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불복을 할 수가 있었는데 행정청의 소송 참가에 있어서는 야! 네가 뭔데 여기다 껴! 라는 것에 대해서 행정청이 개길 수가 없었다. 그게 즉시 항고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49번에 3번 지문 볼까요? 행정소송 사건에서 민사소송법상 보호자청가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민사소송법상 보호자청가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자, 이게 판례로 나왔었던 건데 행정소송 사건에서 참가인이 한 보좌 참가는 행정소송법 제16조에서 정하는 제3자 소송 참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민사소송법상 보좌 참가 요건을 갖추었다면 이를 할 수 있고 그 성격은 공동소송적 보좌 참가라 할 것이다. 한편 민사소송법상 보좌 참가는 소송 결과에 이해관계 있는 자가 이를 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 부분도 가능하다라고 봤던 옛날 판례가 하나 존재했기는 했었습니다. 이 문제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나마 다른 선지가 좀 명확하게 조문이고 명확한 판례가 하나 있어서 그렇지 언뜻 보면은 좀 힘들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문득 듭니다. 자, 50번 문제. 틀리면 큰일 나죠. 무명항고 소송. 뭐죠? 5번이죠. 예반적 부작위.
청구소송 이거 안 됩니다. 항당 민기 다 나왔잖아요. 이거 행정소송의 종류가 뭐가 있다. 항고소송, 당사소송, 민주소송, 기관소송이 있다 해서 항당 민기 맨날 외웠던 그 부분이죠. 그런데 대뜸 뭐가겠다? 예방적 부작위 확인소송 이런 거 안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뒤에 또 이 문제 하나 비슷한 거 나왔죠. 그래서 요거 틀리면 안 됐었다. 51번 볼게요. 소외 변경 보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잠깐 소외 변경입니다 하고 해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 계속되던 중에 만약에 행정청이 갑자기 어떤 자기 의무를 이행하게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다? 소외 변경이다 라고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었습니까?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외 변경도 있죠. 소송이 계속되던 중에 처분청이 자기 처분을 스스로가 변경을 하는 거예요. 그 경우에 있어서도 소외 변경은 수반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니은과 디귿 보시면요.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외 변경 신청은 처분의 변경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된다. 특이하게 뭐든지 다 안 날로부터 90일이고 막 그런데 유일하게 요 날만 안 날로부터 60일이다 라고 했던 게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외 변경, 즉 행정소송법 제22조에 대한 부분이었죠. 그리고 디귿 볼게요. 소외 변경. 소외 변경은 법원은 취소 소송을 당해 거부 등이 관계되는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공공단체 당사 소송 취소 소송에서 항고 소송으로 변경하는 거. 즉 항고 소송 내에서도 컴퍼팅이 가능하지만 항고 소송을 또 당사자 소송을 항고 소송으로 또 바꿀 수 있다 그랬죠. 그런데 이거 법원이 만약에 허락을 안 해줄 때 당사자는 뭘 할 수 있었다. 즉시 항고해가지고 한번 뻗팅겨 볼 수 있었다라는 부분도 문제에 출제가 되었던 부분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리얼 보면요.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외 변경은 취소 무효 확인 당사자 소송에서 인정된다. 이거 제21조 제1항에 나온 부분인 거죠. 그래서 취소 소송에서 무효동 확인 소송으로 아니면 그럴 일이 있겠습니까마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으로 바꿀 수도 있고 또 모두 있다. 당사자 소송에서 취소 소송 혹은 무효동 확인 소송으로도 바꿀 수 있다. 쌍방간의 컨버팅이 가능하다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자, 52번 볼게요. 국민의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가 취소 소송이 처분이 되기 위한 거. 그러면 신청한 것에 대한 게 내가 신청한 것에 대해서 거부한 것이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나에게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거부하는 게 나한테 어떤 권리 의무에 지장을 주는 부분이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5번입니다. 행정청이 행한 공사중지 명령의 상대방은 그 명령 이후에 그 원인 사유가 소멸하였음을 들어 행정청에게 공사중지 명령을 철회를 요구할 수 있고 그런 게 조리상 신청권이 있기 때문에 그걸 거부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이게 조리상 인정이 된다라는 건 법규상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든 거예요. 공사 분진이 발생이 투머치다라는 이유로 공사 중지를 때린 거예요. 그러면 이 분진이 너무 많이 발생하게 되면 뭘 해야 됩니까? 옆에다가 이렇게 뭔가 가벽인가 뭔가 이런 걸 세우잖아요. 그래서 이 가벽을 다 했어요. 그러면은 공사를 다시 재개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놈의 중지 명령을 안 없애주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은 나 이거 다 해가지고 이제 분진도 안 날리는데 공사 중지 명령 좀 떼주면 안 될까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공사 중지 명령 좀 이제 그만 해제해 주세요라고 신청을 한 거예요. 물론 이런 신청권은 없었어 법규상. 그런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조리상으로는 인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청을 했는데 만약에 거부했어 아니면 무시했어 아니면 쌩갔어 아니면 아예 대답을 안 했어 이랬을 때 만약에 거부를 했다면 이 거부 처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취소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라고 했던 부분인 겁니다. 53번 기간소송 볼게요. 옳지 않은 거. 충남도와 세종자치시 간의 권한쟁의 심판 기간소송에 해당한다. 권한쟁의는요. 헌법재판소법에서 별도로 규정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행정소송의 종류에서 제3조 제4호에서 보면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 기관 상호 간에 있어서 권한의 존부, 그 행사에 대해 다툼이 있을 때는 우리가 기관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는데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에 대해서는 기관소송으로 제기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져 있고 헌법재판소법 제2조에서 보면은요. 권한쟁의 심판으로 국가기관, 지자체 상호 간 권한쟁의에 대한 심판을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이 권한쟁의는요.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관소송으로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이거 언뜻 보고 했는데 권한쟁의 나와가지고 그냥 바로 체크를 했거든요. 그래서 권한쟁의 심판으로 빠지는 거는 기관소송이 될 수 없다라는 부분 그 예외 조항이 우리 문제에 출제가 된 겁니다. 이거 예전에도 우리 세무사 시험에 한번 나왔던 문제기는 해요. 역시 기출은 반복된다.
54번 볼게요. 판례상 다음 사안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소의 종류죠. 단원의 해촉, 공중보건이, 그리고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 청구입니다. 자, 보시면요. 법령에 이게 확정이 됐죠. 어떤 처분에 의해서 확정이 된 게 아니고 법령에 의해서 확정이 됐어요. 그럼 딱 여기서 뭐요? 눈치 까야지. 이건 뭐다? 당사자 소송이다. 그리고 무용단원, 그리고 지방 전문직 공무원, 이 사람들 다 뭡니까? 공법상 대등한 계약의 당사자다라고 해서 우리가 해촉이나 계약 해지가 처분이 아니다라고 봤던 사안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사자 소송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분인지 여부가 헷갈리면 어떻게 생각하라고 했습니까? 자, 무용단원 이거나 전문직, 막 저 같은 사람, 아니면 뭐 의사, 뭐 이런 사람들, 아니면 여러분 세무사, 이런 사람들은 계약을 맺었다가 해지가 돼도 여전히 난 뭐야? 여전히 난 전문가야. 여전히 난 발레리나고, 여전히 난 변호사야. 그런 관점과 견지에서 봤을 때, 요 곳들은 우리가, 계약의 해지는 당사자 소송으로 가는 게 맞았다. 대등한 당사자 간의 계약이었다라고 보는 게 맞았다라고 했었죠. 자, 55번 보겠습니다. 병무청장 A가 법무장관 B에게 제2동법 가수 갑의 입구, 이거 되게 민감한 사람의 케이스였다라고 해서 이 사례 케이스에 대한 판례가 통째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거였잖아요. 되게 유명한 옛날 가수, 되게 유명해. 이 가수 알면은 여러분들은 모를 수도 있는 그 유명한 가수였죠. 그 스티븐 사건이었죠. 스티븐 스필버그 말고 스티븐. 그 스티븐이 한국에 들어오려고 했는데 안 된다라고 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5번이 정답이었는데, 처분이 적법한지는 상급 행정기관의 지시를 따른지 여부가 아니고 그 법 규정의 취지에 비춰서 비례 평등 같은 원칙을 지켰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라고 봤던 사안이 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 문제가 조금 약간 애매했던 게,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이게 과연 여러분들 시험에 적합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우리는 행정소송 요건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소 제기가 적법한지, 얘가 소를 제기해서 소를 진행하는 게 타당한지를 보는 건데, 약간 요 비례 원칙 부분 판단하는 거는 본안에 대한 판단 내용이라서, 그리고 이게 처분이 적법한지 위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거라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들 시험 영역에 속한다고 보기는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은 들어요. 그런데 어쨌든 문제로 나왔고, 이 판례 워낙 너무 유명했고, 이 판례가 그냥 통째로 나왔고, 심지어 가불병정도 똑같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이견 없이 여러분들이 좀 풀어내셔야 됐던 부분이 아닐까 싶고, 또 1번부터 4번은 딱 좀 떨어지는 부분이죠. 우리가 행정소송 요건에 대해서 물어보는 딱 떨어지는 지문들이었기 때문에 에라 모르겠다 5번 찍었으면 뭐 정답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조금 어려웠다라는 생각은 떨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56번부터 볼게요. 이 집행정지 효력과 불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고르는 거였고, 거의 조문 문제에 나왔다 보면 되는데, 역시나 준용 여부에 대해서 물어봤죠. 그래서 무효동 확인 소송에도 집행정지 규정이 준용된다가 맞는 지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38조에서 뭐뭐 블라블라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23조도 꼽살이 껴져 있어요. 근데 이 집행정지랑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뒤에서 문제도 나오는데, 무효동 확인 소송에서 준용되지 않는 특이한 게 뭐가 있었다? 간접강제는 우리가 준용되지 않았다라는 부분, 뒤에서 문제도 나옵니다. 57번 볼게요. 위법 판단의 기준시. 자, 위법 판단의 기준시는 처분시예요. 처분시인데, 이거 여러분들이 약간 헷갈릴 수가 있는 부분이, 이때가 처분이에요. 그리고 이때 행정소송 제기를 해서 이때 판결을 하려 해요. 그랬을 때 이 판결에서 이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는 이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 이 당사자들이 알았던 자료뿐만 아니고 이때를 아우르는 모든 상황과 배경을 보고 이때 이 처분이 맞았는지를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변론 종결 시까지 현출된 자료들을 토대로 이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따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4번에서 보면은 법원은 행정처분 당시 행정청이 알고 있었던 자료뿐만 아니고 사실상 변론 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해서 처분 당시 존재했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해서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한다가 지문으로 출제가 된 것입니다. 58번 볼게요.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입니다. 사실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은 조문으로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조문으로 있지는 않은데 추가 변경을 불허하자니 뭔가 한 방에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허용을 하자니 당사자가 불이탈을 입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은 뭐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런데 별도의 조문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1번이 낚이기 딱 좋은 지문으로 나왔는데 어쨌든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을 놓고 판단을 하되 우리가 판례상 인정이 되는 거였다라는 부분이 58번 문제로 출제가 되었던 겁니다. 59번 볼게요. 주장 입증 책임에 관한 겁니다. 3번에서 보면은 당연 무효 주장에 대해서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피고에게 무효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무효 확인 소송에서 이게 중대 명백한 하자여서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당사자인 원고가 입증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게 나머지 지문들이랑 조금 헷갈린데 일단은 소를 제기한 원고가 이게 중대 명백해서 무효이다라고 하게 되면 피고는 이게 무효가 아니다라고 항변을 할 수 있지만 일단 이게 중대 명백한 무효이다는 원고에게 있어요. 그리고 피고에게는 뭐가 있냐? 행정청에는 이게 적법하다라는 것에 대한 게 있기 때문에 4번 지문과 헷갈리지 않으셔야 돼요. 그래서 비공개 사유의 주장 입증 책임, 그래서 취소 소송에서 이게 비공개, 왜냐 공개가 원칙이기 때문에 비공개라는 것에 대해서는 피고가 주장을 해야 돼요. 하지만 우리 행정처분은 일단 효과는 발휘하잖아요. 효과는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부적법하다, 이게 위법하다라는 것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원고에게 있는 겁니다. 60번 취소소송에서의 집행정지. 집행정지는 역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서 제기를 하는 거고 집행부정지 원칙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래서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 맞는 지문이고요.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는 허용될 수가 없는 거고 집행정지 신청이 요건을 결여해서 부적법하면 그 신청을 각하해야 되는 겁니다. 3번 각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번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집행정지가 인정이 되지 않죠. 왜 인정이 안 된다? 거부처분에 대해서 집행정지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뭐가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등업이죠. 내가 여기서 등업 신청을 했는데 등업 신청이 까였다고 해가지고 내가 강등이 되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행정지가 거부처분에 있어서는 인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속력에 대해서는 30조 1항이 규정된다. 30조 1항이 뭐예요? 그 집행정지도 준용이 돼가지고 우리가 다른 행정기관에 이게 기속되는 힘을 집행정지에도 효력이 미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준용 규정들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셔야 됐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일부 취소가 가능한 거. 일부 취소가 가능하기 위한 거는 61번 문제예요. 일부 취소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가분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이게 기속행위여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억에서 보면 기속이라는 단어 툭 튀어나오고 그리고 리을에서 보면은 이게 가분적인 각각의 별도의 면허다라는 부분이 나오죠. 니은에서 뭡니까? 재량행위라고 나오죠. 그리고 디귿에도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적법하게 부과될 액수가 산출이 안 됐다고 나오죠. 그래서 눈치껏 기억 리얼을 찍으셨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이거 헷갈리면 막 기억 이렇게 있는 것도 없잖아요. 그럼 니은 디귿 날리면 남은 게 기억 리얼밖에 없었다. 62번 볼게요. 이것도 사실 문제 푸는 트릭이에요. 62번 볼게요. 집행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은 갑이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고 당해 영업정지로 발생하는 영업 피해도 구제받고자 한다. 딱 보면 뭐예요? 취소와 동시에 손해배상 청구하는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병합에 대한 이슈가 제기가 되겠구나. 그런데 이 취소 소송에서 같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취소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다가 제기를 하는 거죠. 아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랑 똑같은 문제죠. 그래서 4번 보시면 취소 소송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법원에 병합해서 제기할 수 있다가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63번 사정 판결 볼게요. 사정 판결은 일단 전제가 뭐예요? 이게 위법한 처분이에요. 위법한 처분이기 때문에 취소가 되어져야 되는데 막상 취소하려고 놓고 보니 이게 취소하자니 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겠는데? 라고 생각해서 취소시키지 않고 존속시키는 거죠. 그래서 사정 판결에 있어서 우리가 사정 판결을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한 그 판단은 판결식, 즉 이때를 기준으로 사정 판결? 이거를 판단을 하는 거예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이게 기본 토대인 겁니다. 그래서 4번 보면은요. 처분에 대한 위법 여부의 판단은 처분시를 기준으로 하지만 우리가 사정 판결을 해야 될 공익적 판단의 기준시는 뭐다? 처분 후의 사정으로 봐가지고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이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서 존속을 시키는 게 타당한가라는 걸 본다고 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64번 볼게요. 처분을 다툰 항고소송이 A 행정법원에 계속돼서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또 병합됐다라고 했죠. 그래서 B 지방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 옳은 거 4번 볼까요? 이송받은 건 다른 법원에 이송하지 못한다. 이거 사실 되게 어려운 문제였다. 그래서 64번은 틀리라고의 문제였다라고 보여지는데요. 64번에서 보면은요, 민사소송법 제38조에서는요, 이송 결정에 대해서 다른 법원으로 자기가 토스를 받았잖아요. 그럼 다른 법원에 또 토스를 못해요. 그게 이송의 효력인 거예요. 그럼 자꾸 핑퐁이 오가잖아요. 그럼 결국은 누가 어떤 법원이 판단해? 이게 안 되니까 이송에 대해서 그 받은 수소 법원이 또 핑퐁질을 못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행정소송법에서 이제 우리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민사집행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을 준용한다라고 해서 이 민사소송법이 여기 좀 들어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금 어려웠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근데 뭐 다른 지문을 보면 자동이송 이런 거 없죠. 직권으로 하는 거죠. 이송 결정을 할 수 없다. 이송에 대한 신청도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제거를 하다 보면은 얼추 4번으로 정답이 추려지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이거 좀 어려운 문제였던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보고 하고서는 이렇게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64번은 틀려도 여 하나 없는 문제였다라고 하고 시원하게 제끼시죠. 65번 볼게요. 행정소송에 적용되는 심리원칙 다 맞는데 직권 탐지가 보충적으로 돼요. 직권 탐지란 뭐죠? 현출된 자료를 통해 가지고 얘가 이런 거를 말했을 법하네 라는 부분인 거죠. 그런데 이거는 보충적으로 되지 우선적으로 되진 않습니다. 66번 볼게요. 제3자에 의한 재심 청구 기간 나왔죠. 근데 이런 문제 진짜 조문 문제인데 이거 틀리면 안 된다. 그래서 정답 뭐였죠? 3번이죠. 30일 1년입니다. 조문은 어디 보다 제31조 보시면 됩니다. 67번 볼게요. 행정소송법상 간접강제에 관한 설명입니다. 간접강제는 뭐죠? 심리적 압박을 꾀하는 거죠. 그래서 간접강제는 모든 항고소송에서 준용된다. 무효동 확인소송에서는 우리가 준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이 무효확인 판결에 관하여 취소 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30조 제2항을 준용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34조는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접강제까지 허용된다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모든 항고소송에서 준용된다. 이게 틀렸습니다. 예전에 한번 강의를 하다가 전부 이런 거 나오면 다 틀린 거야 라고 어떤 친구가 얘기했던 게 문득 생각이 나는데 이게 여기에 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접근하시면 곤란합니다. 사실 모든 소송 모든 이거 나오면 당연히 내적 갈등 겪고 뭔가 틀린 것 같지 당연히 예외도 있을 것 같지 하지만 그런 접근법은 조금 위험해요. 일단 위험해요. 68번 볼게요. 당사자 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였습니다. 3번 볼까요? 공모탁사인 역시 당사자 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습니다. 69번 볼게요. 소송 비용에 대한 거예요. 소송 비용은 디폴트가 뭐예요? 진 사람이 다 무는 거예요. 진 사람이 다 무는 건데 진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하여튼 진 사람이 다 물어야 돼요. 그러면 원고 청구가 기각하면 누가 졌어? 원고가 졌지. 그럼 원고가 물어야 돼. 그럼 피고가 안 물어도 되는 거예요. 원고 청구가 모두 인용됐어. 그럼 누가 이겼어? 원고가 이겼지. 그럼 진 사람이 누가? 피고가 물어야 되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사정 판결. 원고 청구가 기각이지만 본질은 뭐예요? 이 처분이 위법하다는 거에 대한 판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 비용은 피고가 문다라는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32조 수송비용의 부담에서 보면 취소 청구가 제28조의 규정에 의해서 기각되거나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으로 인해서 청구가 각각 기각된 경우에는 피고의 부담을 한다라고 조문에 대놓고 있죠. 이때 이 28조가 뭐였다? 사정 판결이었다. 그래서 역시 조문이 중요하다. 70번 볼게요. 판례상 당사자 소송에 해당하는 거 모두 고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기억, 리얼이었죠. 그래서 도시 및 주거환경법상 관리처분 계획 안에 대한 총회 결의 효력 다투는 거 당사자 소송, 명예퇴직한 법관, 이 법관마저 헷갈려가지고 지도 취소 소송 제기했다가 아니네 라고 당사자 소송으로 바꿨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당사자 소송이었다. 니은과 디귿에서 보면은요. 니은은 조합원의 지위를 다투는 거예요. 그거는 민사소송에 의해야 된다고 했고 관리처분 계획의 취소를 구하는 거는 그 관리처분 계획이 인가의 고시까지 받으면 처분의 효력이 되기 때문에 취소 소송으로 가는 게 맞는데 그 인가 효력 전에는 그 회의에 잘못된 거를 구하면 되는 거라서 민사소송에 의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70번의 디귿 니은이 틀린 거고 기억 리을이 우리가 당사자 소송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었다라고 표시해 두시면 되겠죠. 71번 보겠습니다. 행정소송에서 허용되는 것
무효동 확인 소송에서는 제소기한이 없기 때문에 2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할 수 있습니다. 검사 압수물 환부 형사소송법 절차에 나와야 됩니다. 검사 튀어났다. 뭐 그러면 그냥 다 형사소송 절차에 의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신축 건물 준공처분 하지 말 것, 뭐 하지 말 것 청구 안 되죠. 그리고 뭐 자기 의무가 있다고 확인하는 거 이런 거 안 되죠. 그래서 니은과 디귿과 리을은 무명 항고 소송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묻는 거였다. 72번 볼게요. 무효동 확인 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3번이었습니다. 전심 절차로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제소기간 준수해야 된다. 무효동 확인 소송은 모르가도 제소기간에 제한이 없어요.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지문 같죠? 뭡니까?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 있어서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 있어서는 제소기간에 제한을 받습니다. 왜? 준용이 되는 규정이 있으니까. 그래서 송달받은 날로부터 우리가 다시 기산점 시작된다 라는 규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는 행정심판을 거쳤을 때 이 행정심판을 거쳤을 때 행정소송 제소기간에 제한이 있는데 무효동 확인 소송은 그냥 뭐로 가도 골로 가도 없습니다. 73번 민중소송에 관한 거 민중소송 그래서 5번에서 보면은 국민투표법은 민중소송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1번에서 민중소송은 법률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될 수 있고요. 민중소송은 객관소송으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 제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소송에서 주관소송, 객관소송 이렇게 나눴었죠. 주관소송은 자기의 권리 이익 침해가 있기 때문에 제기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아니고 항고소송과 당사자 소송이 우리가 주관소송이었어요. 지가 배알이 꼬이니까 제기하는 소송이 항고소송과 당사자 소송이에요. 그에 반해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은 객관소송이라서 객관적으로 뭔가 잘못된 게 있을 때 이거를 바로잡고 시정하고자 할 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중소송은 예를 들어서 저기 무단으로 포장마차 운영하고 있는데 왜 징수 안 해요? 이런 것도 민중소송의 일종이 될 수 있는 거였죠. 주민 그 지방자치법상.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기의 권리 이익 침해는 아니죠. 자기가 뭐 거기서 그거 한다고 해가지고 뭐 자기가 권리 이익이 침해 당합니까? 그냥 저거 잘못됐는데 왜 시정을 안 하지? 라는 의문점 때문에 시작되는 소송이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지 않는 소송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자체법상 재의결에 대한 지자체 장애소송은 기관소송입니다. 그리고 민중소송 기관으로서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그 성질을 받지 않는 한 역시 취소소송 규정 준용하고요. 무효동 확인 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도 모두 끌어다 쓰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끌어다 쓸 게 많지는 않다 했죠. 다 개별법에 정해져 있어가지고. 무효동 확인 소송 74번 문제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거 2번 볼까요? 처분 등의 실효 확인 소송 일종이 아니다. 어쨌든 규정에 뭐라고 나와져 있습니까? 무효 확인 소송은 행정처분의 재결의 효력 유무, 그 존보를 확인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처분의 효력 유무를 구하는 것 역시 우리가 무효동 확인 소송의 일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75번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고르는 거였죠. 2번 볼까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 인용 판결의 기성력으로 재처분 의무는 신청에 따른 특정한 내용의 처분 아닙니다. 그저 대꾸만 하면 돼요. 다만 뭡니까? 그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판결 취지에 따라서는 해야 되는데 내가 신청해 준 대로 내가 구워 삶아 먹고 싶은 대로 답변해 주세요. 이 권리를 인정하는 건 아니다. 이거랑 헷갈리지 말아야 된다 했죠. 그래서 판결 취지에 따른 처분 의무이지 신청에 따른 특정한 행동을 강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하간 판결 취지가 내가 요청하는 바를 일응에 반영은 하겠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해달라는 대로 해주세요. 그건 아니에요. 76번 보겠습니다. 판례상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거 3번 볼까요? 금감미의 파산 신청. 그래서 파산 신청은 그 성격이 법원에 대한 재판상 청구로 그 자체가 국민의 권리 의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파산 신청으로 인해서 당해 부실금융기관이 파산 절차 내에서 여러 가지 법률상 불이익을 입는다 할지라도 파산법원이 관할하는 파산 절차에 내에서는 그 신청의 적법 여부 등을 다투어야 될 것이지 그 금감위원회의 파산 신청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IMF 때는 아니겠다. 어쨌든 부실 금융기관이 있으면은 얘가 이제 더 이상 은행이나 금융 업무를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할 때 금감위가 얘를 파산 신청에 들어가요. 파산해라고 해서 시키는 거예요. 금감위가. 그러면 얘의 어떤 채권을 갖고 있는 뭐 사람들은 얘가 파산이 들어가면 공중분해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해가지고 금감위한테 야 네가 뭔데 내가 내 예금 채권이 있는 내 은행에 대해서 파산 신청을 하니?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랬을 때 금감위의 파산 신청 요 자체는 우리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라고 본 겁니다. 간접적으로 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는 당연히 가겠지만 이거를 놓고 우리가 감론을박 싸울 수 있는 항고소송의 대상물은 아니다 라고 봤습니다. 77번 판례상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되는 거 모두 고르는 거였죠. 보시면
기억, 도지사의 폐업 결정,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로 우리가 소속 직원들과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항고소송이 된다라고 판단했고요. 니은 성희롱 결정, 기본 굉장히 나쁘죠. 그리고 내가 어떤 시정 권고나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판례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즉 이중부정을 통해서 애매하게 얘기는 했지만 근데 사실 판례가 그래. 된다 하면 좀 시원하게 된다고 말해야지 아니 된다고 볼 수 없다 막 이러면 헷갈리잖아요. 근데 지도 약간 찜찜했던 거지. 하지만 어쨌든 뭐 지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가? 아무튼 어쨌든 그거죠. 우리가 성희롱 결정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라고 봤던 부분인 겁니다. 반면 디귿은 우리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였고요. 리을에서 공개 청구에 있어서 신청한 공개 방법 이외의 방법을 하는 거는 우리가 일부 취소로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보공개 청구권에는 어떤 자료를 내놓으라라는 것도 있지만 어떤 자료를 내가 원하는 대로 내놓으라라는 것도 같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우편으로 송달해줘 라고 했는데 그냥 PDF 파일로 카톡으로 띡 주는 거는 올바른 정보공개 청구가 아니다 라고 했던 부분 기억나실 겁니다. 자, 78번 볼게요. 소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기억 볼까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소송의 제소기간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안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공고 기타 방법에 의해서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는 바 특정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주소불명 등의 이유로 총달할 수 없어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등에 공고한 경우에는 공고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상대방이 그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 없고 실질적으로 지가 안 날을 우리가 그 기간을 알았다는 기산점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여기서 공고 나왔을 때 여러분들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두 번째 고시가 나오죠. 그래서 불특정 다수에게 하는 거에 있어서는 그 고시가 효력을 발한 날이 맞아요. 그럼 불특정 다수니까. 아니 우리가 가호 방면에서 불특정 다수를 향한 건데 PC방 영업 제한한다 해서 PC방 영업자들 다 찾아가지고 그 우편 송달할 수는 없잖아요. 한편 특정인에게 송달을 하는 거 이런 어떤 사람에게 처분을 하려고 하는데 얘가 계속 주소불명으로 송달이 안 돼. 그럼 관보에 게재를 해요. 그거는 특정인에 대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 특정인이 이걸 실질적으로 안 날에 우리가 제소기간에 기산점을 삼는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정인에 대한 공고인지 불특정 다수에게 한 고시에 의한 공고인지는 구분을 해 두셔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79번 볼게요. 취소소송 규정의 준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각 규정 준용은 좀 참고 좀 해주세요. 근데 4번 보면은 가처강제는 무효동 확인소송에서 준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8조에서 준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38조에서 제34조는 준용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잘 확인해 두세요. 아까 제가 무효동 확인소송에서 집행정지는 준용이 되는데 간접강제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 부분 잘 살펴보시면 됩니다. 조문 보시면 나와요. 80번 보겠습니다. A시장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했다. 그래서 영업정지를 했다. 그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옳은 거 고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요 취소소송은 필수적 행정심판 전지주의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행정심판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갑이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3번에서 보면 1개월로 감경된 뒤에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은 변경된 내용의 당처 처분이기 때문에 그 변경된 내용 1개월짜리로 해야 되는 겁니다. 2개월짜리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는 A씨가 아니고 그 장이고 청소년에 대한 강제집행 금지 불허 규정도 없습니다. 그래서 2번에서 보면은 취소소송과 무효동 확인소송은 단순병합해서 제기할 수 없다가 옳은 지문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적 예비적으로 해야 된다가 정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오늘 문제 해설이고 오늘 제가 다 하지 못한 거는 여러분들의 판례 제가 정말 다 찾아서 붙여놨으니까 다 확인해 보시면 될 겁니다. 제가 학원에 올려놓으라고 할게요. 이거 만약에 다른 루트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은 학원으로 다시 들어오셔가지고 그거를 반드시 다운을 받으실 수 있게 제가 좀 부탁을 해 놓도록 할 테니까요. 그렇게 해서 꼭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시험 치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한 문제 있죠? 제가 이거 대놓고 틀리라는 거예요. 틀려도 여한 없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그래도 얼추 푸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준비하신 만큼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시험을 막 준비하시는 분들이 하면서 시험 삼아 보셨다라고 한다면 요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조문을 꼭 살펴보셔야 된다라는 부분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해설 여기까지 마치고요. 여러분들 꼭 복습하시고 기출은 반복되니까 반복되는 기출 문제 꼭 다시 확인하셔가지고 다음 시험 준비하실 때 꼭 차질 없이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치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